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전신을 나른하게 했다. 첫 만남치곤 대단한 흡인력이다. 조금도 싫지 않았다. 점점 취해갔다. 희열이 있었다. 민경의 눈에서 나오는 우울한 기운이 자신을 붙잡는다. 운명, 고약한 인생의 방해자, 그리고 인간의 비극을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말, 전지전능의 힘이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일.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야. 도관에 들어도 팔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럴 리가 없어. 내 팔자가 아무리 더럽기로써니 맙소사.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하루하루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저녁 녹음을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금의 작가님의 타인의 운명 보내드릴 텐데요. 작가님의 소설집인 붉은 구름에 수록된 단편입니다. 작가님은 2007년에 시사문단에서 소설 신인상을 받으셨는데요. 2013년에는 장편소설 우리 금순이를 펴내시고요. 그 이후 8년 만에 붉은 구름 소설집을 내셨습니다. 소설의 문장은 감칠맛이 있는 것이 좋잖아요. 문장이 허술하면 맥이 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소설 타인의 운명은 소설의 백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편안하게 하소담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타인의 운명, 민금의. 그녀를 버렸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찾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밀물보다 강한 감성의 소유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찾을 만한 여력도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되었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자신을 떠났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타인에 의해 멋대로 조작되고 있었다. 스스로 썩 대단한 남자라는 생각에 언제나 가슴을 펴고 자신감 속에 살았는데 어쩐지 그녀를 만나고부터는 마음이 자꾸 위축되었었다. 알 수 없는 변화였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민경이에요. 어두운 불빛 아래서 그녀의 하얗고 고르니가 잠깐 현기증을 일으켰다. 그것은 호감을 독모한 야릇한 전율이었다. 깊이 숨을 쉬어 보았다. 가슴 밑바닥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몸 전체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초겨울에 적당량의 술이 몸 전체를 달구어 추위를 없애주는 기분이었다. 진호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몸짓을 보이고 나가버렸다. 그런 진호의 표정이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이웃반과 피구 시합을 할 때 재수없이 제일 먼저 공에 맞아 퇴장하는 아동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음악이 작은 소리로 두 사람의 주위에 머물렀다. 민경의 미소가 어두운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경쾌함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지나친 만족감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저는 윤지혁 씨죠. 알고 있어요.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어색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지혁은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 그런데 비상구 아래 금연이라고 써진 불빛이 조용히 지혁을 향해 눈을 흘겼다. 민경 앞에서 첫 번째 의지가 저지당했다. 담배에 대한 갈증은 참 견디기 힘든 것인데도 지혁은 자신을 눌렀다. 소중한 만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기를 입속에서 불평이 블랙커피 맛이다. 민경의 강한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다. 당돌하고 강한 눈빛이다. 첫 만남에 상대를 허둥대게 하다니 대단하군. 가슴속에서 희열이 손안의 조약돌처럼 움직였다. 움직이는 조약돌이 서로 부딪혀 작은 음악을 만들었다. 어려서 즐겨 부른 노래처럼 아름다운 생각이 전신을 나른하게 했다. 첫 만남치곤 대단한 흡인력이다. 밖으로 나왔다. 땅에 뒹굴고 있는 하얀 꽃잎들을 보았다. 일단 우리의 만남은 성공인가요? 지혁은 자신의 제스처에서 공감이라는 뜻이 전달되었겠지 생각하면서 민경의 말에 웃었다. 그러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언제 또 만날까요? 철쭉이 만발하면, 아니 언제라도 생각이 나면 연락 주세요. 아, 한 가지 약속해요. 우리 알고 지내는 동안은 서로에게 충실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알고 지내는 동안에? 그 이상의 진전은 나중에 생각해요. 벚꽃이 눈처럼 날리는 봄날이다. 큰 길마다 벚꽃이 만발하다. 그리고 연초록으로 변하기 시작한 산에도 듬성듬성 벚꽃이 피어 있다. 진달래는 새싹들의 요란함 속에서 수줍어하지만 벚꽃은 그렇지 않다. 진달래가 봄 산에서 여인의 자태를 연상한다면 벚꽃은 남자라고 비유할 만하다. 민경이 벚꽃 같다. 지혁은 땅의 눈처럼 쌓여있는 꽃잎을 보면서 민경을 생각했다. 제잘제잘 종달새처럼 민경은 말을 계속했다. 벚꽃이 예쁩니다. 지혁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꽃이 예쁘다. 예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순한 표현이다. 자꾸 호동되는 감정이 짜증이 났다. 왜 이런 위축된 기분의 연속일까?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이 자꾸 갈팡질팡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도 떨쳐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돌해서 무섭다. 민경의 눈에서 나오는 우울한 기운이 올가미처럼 자신을 붙잡는다. 사람들은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일단 거부감을 느끼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른 봄에 우리에게 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식물에 호감이 가요. 추운 겨울 동안 개화를 위해 다른 나무보다 더 서둘렀을 마음이 기특하죠. 지혁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나 여자 앞에서 그 표정이에요? 흔히 똥 밟은 표정이라고 하죠. 저에게 호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지혁 씨의 웃음엔 호의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린 썩 괜찮은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해도 크게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 행여 이별이 전제되는 만남이 아니려나 하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진호 씨가 지혁 씨를 소개할 때 왕자병 말긴 경주마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운명적인? 운명적. 갑자기 지혁은 걸음을 멈추었다. 운명. 고약한 인생의 방해자. 그리고 인간의 비극을 합리화시키는 무서운 말. 전지전능의 힘이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일. 그렇게 느낀 것일까?
운명이라는 말을 할 때 민경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묘한 느낌이다. 바람이 부는 작은 언덕에서 하얀 꼬마 꽃은 보았다. 바람꽃, 미미한 바람에도 하느작거리는 너무나 작고 아름다운 하얀 꽃. 벚꽃보다 더 작지만 너무 예쁜 꽃이다. 민경이 엎드려 바람꽃을 만져본다. 너무 작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운명을 믿으셔요? 민경의 물음에 지역의 생각이 끊어졌다. 운명이라 믿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운명을 생각하기에 27이라는 나이는 아직 너무 젊지 않은가. 운명 운우는 늙은이의 잠꼬대가 아니겠는가. 인생의 고난에 지친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스스로 위로받고자 내뱉는 넋두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24밖에 안 된 민경의 입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오다니. 인연을 운명이라 잘못 표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민경의 말을 반박할 만한 큰 이유도 없기에 지역은 웃기만 했다. 당신은 벚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바람꽃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 씨의 비유도 즐겁게 접수하겠어요? 지역의 말에 민경이 대단히 큰 소리로 웃었다. 바쁘게 피었다 서둘러 지는 꽃에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국민 정서에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꽃이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지역은 꽃잎을 유심히 보았다. 너무 예쁘다. 작은 꽃 하나하나 너무나 예쁘다. 그런 예쁜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 금상첨화였다. 어두운 밤 불빛 아래 벚꽃은 누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쁘다.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피어 주민을 즐겁게 하는 벚꽃에 언제나 감탄했다. 도시의 우울하고 권태로운 봄밤을 벚꽃이 아름답게 술을 놓아 주었다. 성급한 타산일까? 지역의 말에 민경은 웃지 못했다. 갑자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윤지혁. 같은 건물에 서너 번 보았다. 좋은 인상이었다. 그래 한 번쯤 진한 애정의 상대가 되어도 좋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역을 처음 보았을 때 소녀처럼 가슴이 설렜다. 잘 어울리는 티셔츠의 색깔 때문일까? 멋쟁이다. 대단한 미적 감각을 지녔다. 흰 와이셔츠라여 어울리는 시대에 지역의 연보라색 셔츠는 가히 일품이다. 조금은 아깝군. 그러나 민경은 곧 생각을 접었다. 어차피 누군가를 희생시킬 운명이라면 제법 근사한 사람이면 좋겠지. 내 인생에 끌어넣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역시 조금은 아깝기도 하다. 민경은 자꾸 헷갈렸다. 어때? 민경을 소개한 진호가 묻자 지역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진호는 지역의 대학 동창이고 회사 동기다. 공채 일기는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만큼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두 사람은 가끔 회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기였다. 영 아니야? 진호가 재촉했다.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의사 표현은 해야 했기에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지? 가끔 애경사 때 찾는 정도의 먼 친척이야. 자네와 어떤 인연도 불가능한 상태인가? 그러니까 윤대리에게 소개했지.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덤볐을 거야. 썩 괜찮은 여자거든. 같은 건물 안에 근무한 것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야. 서울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 땅은 좁지. 그러나 인구가 많아 넓게 느껴질 뿐이야. 인구의 팽창으로 땅도 넓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 서울은 정말 좁지. 인간의 심장보다. 진리지.
두 사람은 같이 웃었다. 창문으로 빽빽한 건물이 보인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멈출지 도시는 쉴 줄 모르고 발악하고 있다. 그저 하늘 높은 것을 시기만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정말 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안개로 희미하다. 민경 씨에게서 두려움이 느껴져. 공감이야. 지혁은 진호의 표정을 보았다. 진지한 두려움이 보였다. 두려워서 내게 소개했나? 어떤 두려움? 백목련이 떨어지면서 회사 정원이 더럽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 백목련은 초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벚꽃잎은 땅에서도 여전히 예쁘다. 큰 꽃보다는 작은 꽃이 훨씬 예뻤다. 그리고 색이 흰 꽃은 모두 나름대로 예쁜 모양을 갖고 있었다. 흰색,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모양이라도 예뻐야겠다는 오기인지 모른다. 백목련은 서둘러 떨어졌다. 민경과의 만남에 지혁은 의미를 부여했다. 집에서 결혼을 들먹였다. 아직은 좀 이르지 하면서 지혁은 민경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했다. 궁합이라는 것을 믿으셔요? 아니, 팔자라는 것을 믿으셔요? 부모님의 뜻을 전하자 민경의 표정이 흐려졌다. 지혁은 강요하지 않았다. 운명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저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민경 씨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생년월일이나 알아오라고. 상투적인 일이지요. 민경 씨는 저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도 하지 않으셨군요. 허물켜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아니, 사랑할게요. 사랑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고맙군요. 지혁은 웃었다. 몇 번 만났다고 벌써 결혼을 들먹이다니 자신의 경솔함이 느껴졌다. 당신에게 충실할게요. 민경은 말로써 지혁을 충분히 행복에 잠기게 했다. 사랑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감추지 않는 여자, 또한 남자의 마음을 마구 잡고 휘두르려는 여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력적인 여자. 그래, 서두르지 말자고 지혁도 생각했다. 나른한 봄날, 낮잠을 즐길 수 있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민경이었다. 지혁은 자신을 향한 민경의 충실함에 불만은 없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날개를 접고 잠드는 새가 되겠어요. 민경은 항상 달콤하게 지혁의 감정을 간지렸다. 만날 때마다 색이 다른 행복을 안겨주는 민경이 지혁은 무작정 좋았다. 흔한 삼류소설의 한 구절을 들려주건만 조금도 싫지 않았다. 민경이 자신의 마음을 갖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질이 대단히 급한 모양이다고 웃었다. 지혁은 민경이 만들어주는 행복에 점점 취해갔다. 아편을 맞는 희열이 있었다. 민경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지혁의 감정을 간지럽혔다. 웃는다는 것은 어쨌든 행복한 일이다. 사람들은 합법적인 민주화를 원했다. 박 대통령이 죽고 2, 3년 동안 정부는 우습게 국민을 우롱했다. 지역은 남쪽의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광주, 버리려고 해도 부모가 계시는 곳이었다. 연일 데모가 일어난다는 소식은 정말 듣고 싶지 않았다. 한번 왔다 가거라. 5월이 되면서 아버지의 성화가 계속되었다. 광주의 변두리에 사시는 아버지는 지역이 그곳으로 내려오기를 원했다. 서울은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그가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할 때 아버지는 만류했다. 서울은 그냥 가끔 가서 지내는 곳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지혁은 서울에서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벌써 7년째 서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지혁이 당신 곁으로 와주기만 바라고 있었다. 참 대단한 고집이었다. 5월 20일 아침이다. 지혁은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서둘렀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신호는 계속이지만 응답이 없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2번 이상 신호를 기다리지 않는 분인데 그는 광주의 다른 번호도 같은 현상인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일까? 전화는 어떤 안내도 없이 종일 신호만 가고 불통이었다. 광주가 폭도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럴 리가.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폭도들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전화국을 점령했단다. 폭도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그럴 리가. 광주는 무법천지가 되었대. 왜? 누가? 어떻게? 광주는 시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유리창 깨진 버스가 질주하는 모습이 잠깐 TV에 방영되었고 날카로운 여자의 말소리도 들렸다. 시민군, 누가 만든 이름인가? 아하, 광주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들었구나. 그는 알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광주의 소식은 들으려 했지만 그 이상은 들을 수 없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그는 무작정 아래를 향한 기차에 올랐다. 광주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제일 가까운 어느 곳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기차를 탔다. 5월에 사는 녹음이 한창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장성에서 내렸다. 그러나 그는 더는 내려갈 수가 없었다.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소속이 애매한 군인들이 무장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충혈된 눈으로 모든 사람의 광주행을 막았다. 계엄군들이 그의 광주행을 저지시킨 것이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폭도들이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배의 소희가 그의 행동을 막았다. 그는 밤이 되어 도둑처럼 산을 타고 광주에 들어갔다. 광주의 밤은 서울의 밤과 같이 조용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남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을 환영했다. 지역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밤에 들어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시민군이라는 사람은 정중히 그는 맞이했다. 시가지는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조용했다. 북적대던 충장로도 무겁게 문이 닫혀 있었다. 유리창 깨진 버스 한 대가 가끔 무슨 소린가를 짓거리며 다니는 것 빼면 너무 조용했다. 배부른 30대 초반의 여자가 2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모습이 어설펐다. 활동 사진에서 본 피난 행렬 같다. 표정 없는 소희가 군인 20여 명을 데리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도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다. 누군가가 소희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으나 비켜갔다. 지역은 다행이다고 생각했다. 소희는 역시 무표정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묻고 싶었다. 오후 5시만 되면 모두 문을 잠그고 외출을 안 했다. 누구의 통제는 없었지만 모두 질서정연한 자세였다. 무시무시한 유언비어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돌아다녔다. 피 흘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은 아버지의 눈에 갇혀 집안에 틀어박혔다. 지역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길이 차단되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이런 사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군인 가족은 주위의 차가운 응시 때문에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의 입에서 불안이 새나왔다. 정부군이 무장하고 진압 준비를 한단다. 지역은 부대 근무하는 동생이 떠올랐다. 설마. 어른들은 6.25와 같은 무법시대가 오지 않나 하고 걱정스러워했다. 정부는 계엄군이라는 절대 권력의 허수아비들을 광주로 파견했다. 시민들은 조용히 동작을 멈추었다. 까딱하면 큰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시민들은 무기력하게 정부군을 맞이했고 광주는 우는 소리만 계속 들릴 뿐 모든 것들은 본연의 자세가 되었다.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진실은 강한 어떤 힘으로 은폐되기 시작했다. 그의 광주행은 서울에서의 그를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다시 서울로 갈 기회마저 아버지에게 빼앗겨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역을 위해 당신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 회사는 그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 책상을 치워버렸다고 한다. 빨갱이라는 말이 어이없었지만 그는 광주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 때 광주에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실로 기막힌 노릇이었다. 충신이 된 반역의 주동자가 자신의 살상을 인정하지 않듯이 그의 절박한 효심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간 것은 지역은 자신이 광주행을 설명하고자 했으니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민경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냥 고향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인간과의 인연은 떠나오면서 끝이 났다. 사람들은 지역에게 냉정했다. 운동권, 용공, 정부에 반대하는 자는 용공이 되었다. 그때와 똑같다. 아버지는 지역에게 농사짓기를 권했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농사를 지으셨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층이었지만 자신의 지식을 써먹지 않는 사람이었다. 공부 많이 한 놈은 다 도둑놈이다. 언제나 그런다. 배운 놈들은 모두 도둑질하는데 지식을 동원한다. 아버지의 궤변이었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농사를 열심히 짓는 일을 실증을 내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다. 공부란 자기 수양의 도구이지 출세나 치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칙이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때는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는 어수선한 시기였다. 아버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었다. 그냥 지식인이었지만 이쪽 저쪽에서 언제나 견제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다만 유식한 농사꾼이었다. 아버지는 지역이 고향에 눌러앉는 일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시는 눈치였고 지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농사에 열중했다. 그는 가끔 민경을 생각했다. 아쉬웠으나 민경이 원한 것은 서울에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기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가 그녀를 버린 것이야. 지역은 그렇게 생각하며 가끔 웃었다. 민경과의 만남은 젊은 순간의 행복이었다고 자위했다. 민경의 서두름은 어쩌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릴 인연에 대한 어떤 암시 때문인지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아쉽고 고마운 사람으로 민경은 지역의 머리에 입력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녀를 버렸다고. 찾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자위 수단이었다.
민경은 지역과의 단절에 어떤 기대를 걸었다. 광주 민중항쟁 때 광주에 내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단다. 진호가 들려준 말이다. 그렇게 지역과는 끝이 났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유혈 사태. 그녀는 시체들 속에 들어있을 지역을 생각하면 가끔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끝난 거야. 그의 운명이 그것뿐이었고 다만 내 운명의 자락에 그렇게 죽을 그의 운명이 약간 스쳤을 뿐이다. 민경은 애써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켰다. 진호와는 어떻게 할까? 아니 진호와 꾸민 엄청난 죄에 대해 우리는 누구에게 속죄할까? 민경은 진호와의 미래를 생각했다. 진호와 지혁이 바뀌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가슴이 같이 움직였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야. 도간에 들어도 팔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진호가 좋았다. 대학 동기로 진호를 만났고 사랑이 생겼다.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에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 어느 날 그들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공원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주를 구걸하는 노인을 보고 두 사람은 장난삼아 궁합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리저리 책을 뒤적이던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었다. 여자가 갑오팔자야. 결혼하면 남자가 죽어. 말이라는 것은 일단 밖으로 나오면 지독한 효력이 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민경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다. 필요 없는 짓을 했다는 자책이 생겼다. 어떻게 할까? 진호는 괜찮은 남자인데 생년월일을 바꿔버릴까? 그렇다고 사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민경은 갑자기 우울해졌다. 갑오팔자라. 그렇다면 누군가가 희생되면 진호와는 순탄하겠지. 진호와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작은 희생 따위는 감수해야지. 진호는 여러 가지로 수준 선상이니까. 그렇게 지역이 민경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민경의 운명에 묻혀 지역이 죽어준 것이다. 그런데 가슴이 매우 아프구나. 생각보다 많은 고통이 있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민경은 처음에는 지역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지역이 너무 괜찮았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가고 있었다. 아니 지역을 세뇌하면서 자신도 같은 항이 되어버렸다. 진호와 민경은 지역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음모를 도와준 국가에 감사했다. 그들은 가끔 웃으며 이제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자신들의 축복받을 운명에 기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결혼을 했다. 무시무시한 운명의 장애를 없애준 지역에게 감사하고 미안해하면서. 민경은 사색이 되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팔자가 아무리 더럽기로써니 2번 과부가 되라는 것인가? 진호의 사고 소식에 민경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러는 게 아니야. 지역이 생각났다. 아니야. 그렇다면 지역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거야. 아니야. 하느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야. 진호의 음모에 동조한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야. 죄 없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내 운명에 끌어들인 벌을 받은 것이야. 맙소사. 전쟁에서 확인 사살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지역은 가끔 웃을 수 있었다. 민경과의 일은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경은 달콤한 사탕을 연상하게 했다. 노래 잘하세요?
얼마만큼은? 그러면 12시간짜리 LP판이 돼주세요.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어느 밤 시간을 내어 제게 노래를 들려주시면 되잖아요. 옛날 추궁기는 화면이 돌아가는데 12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서울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민경을 만나 약속을 지킬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번 시골에 정착하자 어지간하면 외출을 할 수가 없어서 모네 가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전원 생활은 그의 욕망을 으깨는 대신 평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다. 민경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민경은 지역의 활력소였다. 가끔 가슴이 아팠고 허전했다. 좋은 인상이 오래오래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민경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지역은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민경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느낌이다. 10년 만이다. 민경은 여전히 고왔다. 그의 가슴에서 민경은 좋은 그림이 되어 언제나 웃게 했다. 그녀를 찾지 않는 것은 버림받고 싶지 않은 가여운 자존심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내게 민경이 다가오리라는 것은 다만 바람일 뿐이었다. 그러나 가끔 혹시 민경이 나를 찾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런 민경이 나타난 것이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민경의 세련됨에 비해 기껏 멋을 내고 왔지만 자신이 참 촌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아내의 눈을 피해 그래도 괜찮다는 옷을 입었는데. 오랜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아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요. 민경은 웃었다. 그냥은 아니다. 진호의 죽음으로 허전해진 가슴이 지역을 만나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다. 아니, 지역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민경은 진호의 퇴직금을 정리하러 회사에 가서 지역의 흔적도 같이 찾은 것이다. 인사과에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의 흔적이 가슴을 떨게 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었어야 했어요. 지역은 민경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소식을 끊었나요? 혹시 저희의 음모를 아셨는지. 저희라면? 진호 씨와 저를 상대로 어떤 범죄라도? 민경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호가 죽은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나의 액이 끝난 줄 알았노라고. 그러나 어찌 그 말을 지역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호는 잘 있습니까? 좋은 친구였고 민경 씨를 제게 보내준 것에 항상 감사했답니다. 가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경 씨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법 농사꾼이 되었어요. 필요하면 마스크를 쓰고 농약도 한답니다. 서울은 제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물론 하셨을 것이고 저의 초라한 삶이 갑자기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나요? 그런대로 행복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 왜 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소식을 주셨으면 저의 인생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을 텐데. 민경의 불평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민경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하면서 자신을 비웃었다. 때로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고 공주인 양 쓰대며 거리를 할보하는 사람이 많다. 얼마나 한심한 희극인가. 밝은 곳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수를 확인하는 서글픔. 민경의 기분이 영락없는 그 꼴이다. 민경 씨는 모를 것입니다. 광주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분노를. 그 시절에는 어떤 좋은 마음도 모두 반국가적이라는 죄가 성립되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을
잘 이용해야 성공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입니다. 무고한 백성은 언제나 들러리 이상이 아닙니다. 저의 시골 생활은 어수선한 시대에 만들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여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운명이려니 생각하면서 참, 운명을 믿느냐고 언젠가 물으셨죠? 이제는 믿습니다. 물론 그때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요. 용서를 빌고 싶어요. 무조건 용서해준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흥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생활하면서 느낀 진리입니다. 인생은 흥정이라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치와 어떻게 흥정이 되느냐가 문제더군요. 그렇게 생긴 황금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요. 어쩐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민경 씨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상한 두려움에 맹목적으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할까요? 의도적인 민경 씨의 접근이 조금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농사꾼들도 영악합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에는 농약을 적게 하지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약을 많이 하지 않는 농산물을 민경 씨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그래도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군이 오해하지 않는다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마음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의 마지막 꿈을 깨뜨릴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준 것만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찾아주셔요. 민경 씨는 저의 작은 웃음입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니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민경은 더는 말할 수 없었다. 순박한 지역의 기쁨을 그대로 두고 싶었다. 아니 자신은 지역의 인생이 더 망가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민경은 지역의 손을 잡았다. 농사지은 손이 거칠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진호는 손도 잡혀주지 않았다. 왜 우리는 운명을 거스리려 했을까? 이미 그렇게 태어난 것을, 내 인생에 붙어 요절할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것은 진호이지 지역이 아니었거늘 억지로 갖다 맞춰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니 모두 나름대로 운명이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는데 인위적으로 하느님을 거슬려 보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진호 씨와 저는 결혼했어요. 지역 씨의 소식이 끊긴 뒤로 제가 힘들었거든요. 전 지역 씨를 많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지역 씨의 흔적이라도 안고 살고 싶었나 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었지만 진호 씨도 좋은 남자였어요. 나를 혼자 두고 먼저 저승에 가버린 것만 빼면. 그랬군요.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호의 눈길이 예사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지난 일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만병의 특효약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민경 씨의 남은 인생에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경은 더는 지역과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지역의 평범한 인생에 어떤 자극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속죄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역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느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생각되었다. 지역은 민경과 헤어지고 오는 길에 며칠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이발을 단정히 한 무덤 하나가 노은 가운데 얌전히 홀로 앉아있고 가지 절단된 나무가 장승처럼 서 있는 시골이었다. 마을 입구에 도도하게 서 있는 아름드리 팽나무가 외로워 보였다. 5월이어서인지 그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진호를 보았다. 진호는 혼자 걷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가 큰 소리로 불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달려가서 진호를 붙잡았다. 돌아서는 진호의 눈이 울고 있었다.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이 사람아. 민경의 눈동자에 항상 자네의 모습이 어른거렸다면 내 착각이려나. 그것은 죄의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네. 그리고 진호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상한 꿈이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호의 죽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몇 가지의 일들을 종합해 보았다. 아니야, 설마 그런 일을? 아니야. 오늘의 소설 타인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들의 운명은 정말 기구하죠. 이런 운명이 정말 있을까요? 진호와 민경의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지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혁이 민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요즘 날씨 정말 다양하죠? 장대비, 장마비와 후텁지근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녹음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건강에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가열차게 영상을 이틀에 한 편씩 보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는 흡연보다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어나 걷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무덥고 습한 날씨더라도 걷기 많이 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